안녕하세요. 무한낭독의 담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서양미술사 전편 영상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신고전주의부터 20세기 현대미술까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7장 진실과 상상 사이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의 유럽 미술의 주요 흐름,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조는 나란히 등장했지만 그 성격은 아주 다릅니다. 한쪽은 이성, 질서, 고전적 이상을 추구했고, 다른 한쪽은 감성, 개성, 자연과 상상력을 강조했죠. 그럼 먼저 신고전주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 중반 유럽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유적이 잇따라 발굴되면서 예술계의 고전 회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한편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으며 사람들은 이성, 질서, 공공의 윤리를 중시하게 되었죠. 이 모든 요소가 만나 만들어진 예술 흐름이 바로 신고전주의입니다. 신고전주의 미술은 이전의 로코코처럼 장식적이거나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명확한 선과 구조, 고전적 주제, 도덕적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화가는 프랑스의 자크 루이 다비드입니다. 그의 대표작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를 보면 고대 로마의 삼형제가 전쟁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맹세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직선적인 구도, 엄격한 자세, 절제된 색감이 특징적이죠. 이 작품은 단지 역사화를 넘어 공화국에 대한 충성과 개인보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 이러한 작품은 큰 감동과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대표작 소크라테스의 죽음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돛배를 들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을 그렸는데 그의 차분한 표정과 주변 인물들의 감정 표현이 대비를 이루며 이성적 죽음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비드의 그림은 마치 연극 무대처럼 구성이 명확하고 화면 속 인물들은 고전 조각처럼 단단하고 이상화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초반에 들어서는 신고전주의의 엄격함과 형식성의 반기를 든 또 다른 예술사조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낭만주의 미술입니다. 낭만주의는 개인의 감정과 상상력, 자연, 자유를 중시하며 예술을 통해 개성, 열정, 고통, 영웅성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역사화의 주제도 고대가 아닌 동시대 사건이나 이국적인 장면, 상상 속 풍경으로 넓어졌죠. 프랑스 화가 테오도르 제리코는 낭만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 메두사호의 뗏목은 실제 난파 사건을 바탕으로 그린 대형 역사화입니다. 배가 침몰하고 극한의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작은 뗏목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장면인데 화면은 극적인 구도와 강한 감정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인물들의 몸은 뒤틀려 있고 하늘은 무겁고 어둡게 내려앉아 있으며 살아남으려는 처절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당시 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판과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었죠. 외젠 드루 크루아는 낭만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림 속의 감정과 색채, 운동감을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그의 대표작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자유의 여신이 프랑스 국기를 들고 민중과 함께 전진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화면 전체가 격렬한 움직임과 뜨거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고 자유, 혁명, 저항 같은 상징이 뚜렷하게 표현됩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정치 선언을 넘어 예술이 사회적 발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는 마치 서로를 밀어내듯 교차합니다. 신고전주의는 이성, 고전, 질서, 낭만주의는 감성, 상상, 자유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흐름은 오늘날까지도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정과 이성, 질서와 자유. 예술은 늘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움직임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8장 빛을 그리는 실험, 인상주의. 19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예술의 시선이 현실과 빛으로 향했던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미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조는 이전의 미술처럼 신화나 영웅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금 여기 우리 주변의 세계, 일상적인 순간을 화폭에 담았죠. 그리고 이것은 미술이 현대성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유럽은 급격한 사회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산업혁명, 도시화, 계급 갈등, 정치적 혼란.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술도 더 이상 고상한 이상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사실주의 미술입니다. 사실주의는 인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감상 없이 사회의 맨 얼굴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예술은 진실을 말해야 하며 현실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이 흐름을 이끈 인물은 프랑스의 귀스타프 쿠르베입니다. 그의 대표작 돌 깨는 사람들은 중년 남성과 소년이 땅바닥에서 돌을 깨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면 전체는 단조롭고 등장인물들의 얼굴조차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굽은 허리와 딱딱한 손, 땀에 젖은 옷을 통해 노동의 고단함과 현실의 무게를 느낄 수 있죠. 쿠르베는 이 작품으로 미술계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림에 이런 피곤하고 평범한 장면을 왜 그리나? 하지만 그는 말했죠.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천사를 그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작품 오르낭의 장례식에서는 한 시골 마을의 장례식을 매우 큰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귀족도 영웅도 없이 평범한 농부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 그 장면은 당시 기준으로 장엄한 주제는 아니었지만 쿠르베는 일상의 비극도 충분히 예술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주의는 그렇게 예술이 사회를 말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19세기 후반, 화면은 다시 밝아지고 주제는 도시와 자연 그리고 빛으로 옮겨갑니다. 이 흐름이 바로 인상주의 미술입니다. 인상주의는 사물을 정밀하게 재현하기보다는 그 순간의 느낌, 빛의 변화, 공기의 움직임 같은 감각적인 인상을 포착하고자 했습니다. 이전의 미술이 무엇을 그릴 것인가에 집중했다면
인상주의는 어떻게 보이는가, 즉 시각의 순간을 탐구했죠. 그들은 화실을 떠나 야외로 나갔고 빠른 붓질, 밝은 색채, 생략된 윤곽으로 자연의 생생한 찰나를 포착했습니다. 이 사조를 대표하는 화가는 클로드 모네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 인상 해돋이로 인상주의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인물이죠. 이 작품은 항구의 일출 장면을 그린 것으로 해가 물 위에 비치는 순간을 흐릿한 붓터치로 표현했습니다. 사물의 형태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장면의 공기, 색, 습도, 시간은 분명히 느껴지죠. 그 외에도 모네는 수련 연작, 루앙 대성당 연작 등을 통해 하나의 대상을 다른 시간대, 다른 날씨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기보다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가,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그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모네 외에도 많은 인상주의 작가들이 등장했습니다. 피에르 오규스트 르누아르는 사람들의 일상적 장면을 따뜻한 색감으로 그렸고 특히 여성의 부드러운 피부와 햇살을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에드가 드가는 무대디 발레리나와 말경주 장면을 자주 그렸으며 구도와 움직임에 대한 실험이 돋보였습니다. 베르트 모리조나 마리 브라크몬 같은 여성 인상주의자들도 가정과 여성의 삶을 부드럽고 섬세한 시선으로 그려냈습니다. 사실주의와 인상주의는 모두 현실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달랐죠. 사실주의는 눈앞의 사회, 인간의 조건을 사실적으로 비판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인상주의는 자연과 도시의 순간적인 인상을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렸습니다. 두 사조 모두 예술이 더 이상 신화나 권력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현실을, 개인의 시선을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9장 마음의 풍경, 후기 인상주의와 현대 미술의 문턱. 19세기 말 인상주의 이후 미술의 흐름에 따라 후기 인상주의 그리고 근대 회화의 문을 열리던 시기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미술이 더 이상 단순히 보이는 것을 그리는 데 머무르지 않고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탐색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과 색채, 순간의 인상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지만 몇몇 작가들은 그 표현 방식에 아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림이 너무 가볍다, 형태가 사라지고 구조가 없다, 감성은 풍부하지만 철학이나 상징이 부족하다. 이런 고민을 품던 화가들이 인상주의를 바탕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미술을 개척해 나갑니다. 이 흐름이 바로 후기 인상주의입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하나의 스타일이 아니라 몇몇 작가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킨 개별적인 실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4명입니다. 폴 세잔,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겐, 조르주 쉐라. 이 4사람은 모두 인상주의로부터 출발했지만 각자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먼저 폴 세잔입니다. 그는 인상주의자들과 함께 작업했지만 곧 그들의 방식이 너무 순간적이고 질서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물을 더 단단하게, 더 안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생트 빅투아르 산 연작을 보면 산과 나무, 하늘이 명확한 색면으로 나뉘고
형태가 단순화되어 마치 기하학적인 구조처럼 보입니다. 세자는 자연을 원기둥과 구, 원뿔로 보라고 말하며 후에 입체주의와 추상화로 이어지는 시각에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아름답다기보다 조용히 사유하는 질서 있는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빈센트 반 고흐는 감정과 고통, 열정을 강렬한 붓질과 색으로 표현한 화가입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프랑스 아를 지방으로 내려와 강한 태양빛과 자연의 색채에 몰입하며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을 떠올려 봅니다. 뒤틀린 사이프러스 나무, 소용돌이 치는 하늘, 강렬한 노랑과 파랑. 그것은 단지 풍경이 아니라 고흐의 내면 그 자체, 감정의 불꽃처럼 느껴집니다. 고흐는 살아생전 단 한 점의 작품만 팔았지만 오늘날 그는 현대미술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폴 고갱은 도시 문명을 떠나 더 원초적인 세계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는 파리를 떠나 남태평양 타히티 섬으로 건너가 그곳 사람들의 생활과 신화를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그의 대표작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는 타히티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인류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묻는 대작입니다. 고갱의 그림은 원색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실보다 상징과 감정, 원시적 순수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미술은 후에 야수파, 상징주의, 표현주의 등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르주 쇠라는 과학적인 시선으로 색을 탐구한 화가입니다. 그는 색을 점으로 분해하고 그 점들이 시각적으로 섞여 보이는 효과를 실험했습니다. 이 기법을 점묘법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대표작 그랑자크 섬의 일요일 오후는 수많은 색들의 점들로 구성된 대작으로 도시인의 여유로운 일요일 풍경을 묘사합니다. 쇠라는 감정보다는 논리와 질서, 시각적 효과에 집중한 인물로 그의 미술은 인상주의와 과학, 논리적 구성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작품은 모두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림은 단지 보는 것인가? 아니면 느끼고 사유하고 표현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이후에 현대미술, 즉 야수파, 표현주의, 입체주의, 추상화, 초현실주의로 이어지며 회화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열린 네 개의 문이었습니다. 세자는 구조로, 고흐는 감정으로, 고갱은 상징으로, 쇠라는 과학으로 미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현실을 재현하는 미술이 아니라 현실을 통해 표현하는 미술의 길을 연 셈이죠. 10장 끝없는 가능성 20세기와 현대미술. 20세기 초 미술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네 가지 주요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바로 야수파, 입체파, 추상주의, 초현실주의입니다. 이 시기의 미술은 이전과 전혀 다른 개념과 표현을 시도하며 현대미술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먼저 야수파입니다. 야수파란 프랑스어로 야수들을 뜻하는데 이는 이들의 강렬하고 자유로운 색채를 사용한 데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들은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기보다
색을 독립적인 감정 표현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대표 화가는 앙리 마티스입니다. 마티스의 작품 춤을 보면 선명한 빨강과 초록, 파랑이 거침없이 펼쳐지고 인물들의 형태는 단순화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생명력과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야수파는 이렇게 색채를 통해 내면의 기쁨과 자유, 감정을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입체파입니다. 입체파는 20세기 미술의 혁명이라 불리며 가장 혁신적인 회화 기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입체파 화가들은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본 모습을 한 화면에 동시에 담았습니다. 즉 전통적인 원근법과 사실적인 묘사를 넘어 대상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방식이었죠. 대표 작가는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입니다. 피카소의 대표작 아비뇽의 처녀들은 여러 인물이 기하학적으로 분해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물들의 얼굴과 몸은 다각형 형태로 그려졌고 강렬한 윤곽선과 대비가 돋보입니다. 입체파는 사물을 어떻게 보는가를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하며 회화가 단순한 재현을 넘어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세기 초 미술은 더 나아가 대상을 아예 벗어나는 시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상주의입니다. 추상주의는 자연의 구체적인 형태를 떠나 선, 색, 형태, 질감 등 순수한 시각 요소만으로 예술적 표현을 완성합니다. 대표적인 화가는 바실리 칸딘스키와 피트 mondrian입니다. 칸딘스키는 음악과 마찬가지로 그림도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추상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색과 선, 면이 자유롭게 춤추며 형태가 완전히 해체되어 있습니다. 몬드리안은 반대로 매우 엄격한 구성으로 수직과 수평의 검은 선과 원색의 면으로 질서와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추상주의는 미술은 무엇을 그리는가에서 미술은 무엇으로 느끼게 하는가로 시선을 전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1920년대에 등장한 초현실주의입니다.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의 영향을 받아 꿈과 환상, 무의식 세계를 시각화하려 했습니다. 화가들은 현실을 넘어선 논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미지들을 통해 내면에 숨겨진 진실을 표현했습니다. 대표 작가는 살바도르 달리와 르네 마그리트입니다. 달리의 작품 기억의 지속은 녹아내리는 시계가 황량한 풍경에 펼쳐지며 시간의 왜곡과 불확실성을 상징합니다. 마그리트의 작품 이미지의 배반은 파이프 그림과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문구를 통해 현실과 이미지 사이의 혼란을 드러냅니다. 초현실주의는 미술을 통해 의식 너머의 세계를 탐험하게 만들며 예술의 영역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고전주의부터 20세기 현대미술까지를 함께 산책하듯 살펴보았습니다. 그림 한 점 한 점이 전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안한 휴식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의 향기를 전하는 담향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